반갑습니다. 오늘 책임전가가 소개할 책은 다산평전입니다. 미름사에서 출판한 다산평전과 함께 한 주를 보내고 나니 다산정약용의 삶에 한 걸음 다가선 느낌입니다. 저는 다산정약용 선생을 목민심서, 험험심서, 경제유포의 저자로서 조선후기 사상가, 저술가 정도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산평전의 저자는 다산연구소 이사장인 박승모 교수입니다. 저자는 1971년 다산정약용의 법사상이라는 연구 주제로 전남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저자는 시국사건으로 옥살이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다산을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자는 1979년에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시작으로 다산기행, 다산정약용 유배지에서 만나다,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등 다산 관련 저서를 출간하였습니다. 그 외 다산과 다산 사상을 주제로 한 다수의 번역서, 공저, 논문이 있습니다. 책날개에 있는 소개 글만 보면 저자는 거의 평생을 다산 연구로 보낸 듯합니다. 660페이지에 달하는 다산 평전을 읽고 나면 7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난 다산의 삶이 파노라마처럼 눈앞에 펼쳐집니다. 저자는 다산의 삶을 크게 4시기로 나눕니다. 배움에 몰두한 수학기, 28세에 문과에 급제한 후 38세 형조참의를 마지막으로 관직에서 사퇴할 때까지의 공직 시기, 모함에 몰려 당진에서 18년간 유배를 갔던 시기, 집으로 돌아온 후 저술활동을 하면서 삶을 정리하던 시기입니다. 평전의 내용 중 벼슬하던 시간과 유배를 갔던 시간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벼슬하던 시기입니다. 조정에 있을 때는 정약용은 정조와 학문을 논하면서 믿음을 쌓아갔습니다. 정조의 학문적인 질문에 다산은 최고의 답을 제시하여 항상 칭찬받고 상도 받았습니다. 목민간 업무를 시행할 때는 스스로는 청렴의 업무를 지키고 밖으로는 백성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다산이 백성의 일을 야무지게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황해도 곡산에서 사토 생활을 막 시작할 때였습니다. 이계심이라는 자가 백성 1,000명을 몰고 관청에 항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성들도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산은 이를 무시하고 무죄 석방하였습니다. 판결문에서 다산은 고을의 수용이 밝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기 몸만 생각하고 다른 백성들의 괴로움에 대해 항의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이계신 같은 사람은 천냥의 돈을 주고서라도 사야 할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다산은 백성의 저항권을 인정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서슬프른 암행의사 시절의 공정한 일처리는 그 일로 벌을 받은 자들이 앙심을 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들에 대한 꾸지람과 과감한 징계는 몇 배의 안갚음으로 돌아왔습니다. 모르베들은 정약용의 벼슬길을 막았으며 유배지를 간 후에는 몇몇 신하들이 다산의 복귀를 시도하였으나 끝내 이를 막았습니다. 덕분에 유배 생활이 길어지면서 다산의 학문은 깊이를 더했고 후세의 길이 남을 많은 책이 저술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다음은 유배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배기간의 가장 큰 업적은 저술활동입니다. 다산은 평생 동안 500여 권의 책을 펴냈었는데 18년간의 유배기간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목민간으로서의 경험과 유배지에서 지켜본 백성의 삶을 토대로 만든 책은 우리의 오래된 나라를 새롭게 기획하자,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라도 우리 백성을 제대로 살아가게 해주자는 주장을 담았습니다. 학문적으로는 당론에 상관하지 않고 주자학에 대한 비판과 새로운 해석을 그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형법, 의술, 기술에 관한 책도 썼습니다. 다산은 뛰어난 시인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도 저자는 다산의 한시를 많이 소개합니다. 한자로 지어졌으나 지금은 저자는 지금의 감각으로 한시를 우리 입맛에 맞게 잘 풀어주었습니다. 그중 유명한 애절량이라는 시는 이준익 감독의 자산어부라는 영화의 스토리가 그대로 소개되었습니다. 어느 고르의 백성이 아이를 낳은 지 사흘 만에 세금장부에 올라서 군포를 바쳐야 할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엉터리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이번에는 관아에 소를 빼앗겼습니다. 이에 그 아비가 내가 이 물건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베어버리고 아내는 관가를 찾아가 서럽게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에게도 세금을 징수하는 백골징포를 비롯하여 한 푼이라도 쥐어 짜내야 되는 탄간오리들이 판을 치던 시대에 힘없는 양반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들의 삶을 글에 담아내는 일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다산은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 신은 시가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평소에 다산에 대해 의문을 가져왔던 두 가지를 이 책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었던 첫 번째는 유배를 가게 되었던 직접적인 이유인 천주교와 다산의 관계입니다. 정약용은 천주교를 믿었을까요? 두 번째는 정약용 형제들이 우회에 관한 것입니다. 그를 유배의 길로 보내몬 정약종과 자산어부를 집필한 정약전과의 관계는 어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 보았던 영화 자산어부도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정약전과 정약용은 재산 문제가 불거진 진산사건으로 완전히 천주교의 등을 돌렸습니다. 이 사건은 전라도 진산에 사는 윤지충이 제사를 거부하고 유폐를 불태운 사건이었습니다. 정약용은 정조의 총애를 받아 동부성지에 제수되어 성정원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반대파로부터 천주학쟁이라는 비난을 받게 되자 변방사 동부성지소라는 장문의 글을 인문께 올립니다. 비방을 변명하고 동부성지를 그만두겠다는 의미를 담은 변방사 동부성지소라는 글은 자신이 천주교와 접촉하게 된 배경과 멀리하게 된 사유에 대해 뛰어난 문장으로 채워졌습니다. 다산의 글은 모든 사람을 설득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조는 이후로 정약용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정약용의 배교를 알고 있었지만 정약용 형제를 시샘하는 세력은 신유년에 그들을 다시 국문장에 불러냈습니다. 정약용의 형제는 4명이었습니다. 맏형인 정약현은 진사시험에 합격했으나 크게 벼슬 길에 나서지도 않았고 천주교와도 굴고 앞섰습니다. 둘째 형 정약전은 정약용과 함께 천주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유배를 갔습니다. 두 사람은 유배지에서 서로의 안부를 묻고 다산이 지은 책에 대해 형이 이런저런 조언을 하면서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셋째 형 정약종은 천주교 신자로서 신유옥사 때 참수되었습니다. 정약용에게 가장 특별한 형제는 둘째 형 정약전이었습니다. 영화 자산어보의 시작 부분에 형제가 같은 주막에 머물렀다가 새벽길을 나서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산은 강진으로, 형은 더욱 먼 흑산도로. 이미 책에서 정약용의 이별시를 통해 두 사람이 헤어지는 장면을 읽었던 터라 영화를 보면서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두 사람은 살아서 만나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정약전은 유배지에서 풀려나오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책을 통해 정약용의 한계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정약용은 한문중심, 양반중심, 중앙집권의 조선시대 가치관에 묶여 있었습니다. 정약용의 시는 한시로만 전해집니다. 송광정철이나 고산 윤순도의 문학적인 업적을 개성하지 않았던 것은 유교주의자의 한계로서 후진성을 면할 수 없다 라고 저자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반 중심의 사고방식입니다. 유배생활 중에 발생한 홍경래의 난에 대해 정약용은 이를 밀란어로 규정하고 토벌해야 한다는 창의통문이라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곡산 부사 시절 이계심이라는 백성은 무죄 석방한 것과는 대조됩니다. 혈기왕성한 정약용과 오랜 유배생활 끝에 집에 돌아갈 날만을 기다리는 다산의 모습이 대비가 됩니다. 마지막은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읽혀지는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입니다. 다산은 벼슬길이 끊기면 빨리 서울 가까이 살면서 문화의 안목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형편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도시 한복판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이라면 부정할 수 없는 절대명제라서 다산의 한계라는 표현도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저자 박성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저자는 정치인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산 연구가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방대한 문헌조사와 끊임없는 저술활동, 다산이 걸었던 길, 살았던 곳을 방문하여 숨결과 정신을 다시 새겼습니다. 저도 지난 여름에 다산 초당에 오른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 뿌리가 계단처럼 놓인 산길을 땀 흘려 올라가니 딴 세상처럼 초당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200년 전 어느 날 세상을 잊은 듯 초당마루에 앉아 글을 읽고 있었을 다산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저자가 열정적으로 다산의 발자취를 발굴하고 의미를 새기는 작업을 하다 보니 저자 때문에 새롭게 유적지로 만든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자의 헌신과 노력에 찬사를 보냅니다.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생애를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어쩌면 거장과 위대한 정신은 그렇게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노력으로 재조명되고 새롭게 등장하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책인전가의 책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